꿈을 없는 기자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또 정확하게 11월 30일이고요. 마지막 날이네요 또. 40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40년 전 11월. 모릅니다. 네, 30일. 1980년 11월 30일. 글쎄요. 언론 통폐합. 언론 통폐합. 40년 전이 80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10년생이 40세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70년생은 50대에 올라서게 되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세월 참 빠르지요? 예. 두 분 다 이제 지천명을 앞두고. 주말에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민 PD는 평소에 자기 나이를 인식하면서 그럼요. 아, 그래요? 47이죠. 그 항상 44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인생의 의미에 그 이전과 이후의 의미는 달라진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 44살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아니 44살에 나라를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44살에 난 무엇을 했는가? 항상 박정희를 척도 삼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랑제일교회를 드시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먹었습니까? 야, 근데 박정희가 죽을 때는 굉장히 좀 아주 굉장히 노쇠하게 그거 있잖아요. 외모가 네. 44살 그 한강 다리 건널 때 그 외모하고 네. 나중에 죽을 때 지금으로 보자면 70, 80대 외양 아니었나? 굉장히 많이 늙었어요. 40대에 비해서.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예전에 환갑 나이가 굉장히 좀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요새 어르신들은 환갑은 젊죠. 그럼요. 젊은이죠, 젊은이. 최화정 씨가 이제 곧 환갑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이제 숫자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해졌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생신이십니까? 네? 생신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가 근데 죽었을 때가 62인가? 그렇잖아요. 18년 동안.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야, 그러니까 참 인생 무상이네. 그냥 뭐 44살에 별볼 일 없이 살고 오래 살면 좋겠어요. 별 볼 일 없지는 않습니다. 62살에 죽느니 네. 별볼 일 없이 살면서 70, 80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생 뭐 있냐? 네. 인생 뭐 있냐? 고기나 고기가 먹고 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네.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또 누가 저기 악플을 다셨네. 누가요? 김엄마랑 김한규 대변인이 동갑이다. 김한규. 굉장히 젊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제 나이입니다. 근데 동갑이에요? 동갑이. 진짜로? 네. 30대처럼 보이셨던 것 같은데. 난 처음에 봤을 때 20대인 줄 알았어요. 네, 김한규 대변인이 동갑입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대체? 김한규가 네. 잘난 거지. 뭘 벌써 설명할 거 뭐 있어요. 예. 자, 그래요. 오늘 바로 광고는 설성목장의 제주 흑돼지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제주 흑돼지. 아닌데 제주 흑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고기가 온 거예요? 네. 오, 설성목장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데요. 그 고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예, 설성목장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가공을 했다 이런 얘기죠. 육가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현지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제주 흑돼지를 이제 집에서 편하게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500g에 겨우 8,000원대의 압도적 최저가에 드실 수가 8,000원. 있습니다. 제주도 가보셨나? 난 제주도에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 아는 분이 민박을 해가지고 갔는데 제주도 갔으니까 흑돼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조기에 오전에 돈이 났대. 품절내서. 예, 그것도 뭐 무슨 성수기에 간 것도 아니고 2월에 갔는데도 조기에 동이 났습니다. 제주도의 흑돼지는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네. 그 제주 흑돼지를 이제 가정에서 맛보실 수가 있게 됐어요. 설성목장의 제주 흑돼지가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야. 제주 흑돼지 맥적구이. 맥적구이는 이제 돼지고기를 된장에 재운 다음에 구워 만드는 고구려 전통 요리라고 합니다. 고구려가 제주도를 지배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나주에 네네. 고구려 대학교가 있습니다. 네네. 나주는 한 번도 지금까지 고구려의 영토가 돼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 동네에도 고구려 짬뽕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건 고구려 전통 요리인데 이제 맥적구이는 말하자면 제주 흑돼지 같고 고구려식의 이제 조리 기법을 합친 거지. 네네. 자, 맥적에서 적은 꼬챙이에 꿰어 구운 고기를 의미하고요. 설성목장에서 현대화해서 새롭게 선보입니다. 지방이 적어서 퍽퍽할 수 있는 뒷다리 부위에 연육 작업을 거쳐서
고기를 좀 부드럽게 그러네. 하는 네. 작업을 거쳐서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고요.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고 가공해서 더욱 고소합니다. 그렇죠. 돼지 요리의 핵심은 껍데기죠. 껍데기. 그렇죠. 삼겹살보다 오겹살이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제주 흑돼지 맥적구이를 소개해드렸고 이제는 제주 흑돼지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네. 이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밥 반찬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 제주 흑돼지 100%에다가 설상목장의 특제 소스 고추장 양념을 버무렸어요. 양념이 잘 배이게끔 얇게 슬라이스로 점여서 불고기가 더욱 맛있습니다. 특히 쌈과 함께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흑돼지 관련한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검은 털이 있습니까? 이런 있죠. 분들이 있습니다. 제주 흑돼지 껍질 부분에 털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은 모근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흑돼지 품종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상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네네. 예, 진짜 제주산 흑돼지를 증명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섭취 때는 인체에 무해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제주 흑돼지들 중에 탈모 현상을 겪는 그런 흑돼지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가끔 이제 털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의상 면도는 좀 하고 다녀야지. 그래요. 또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산 흑돼지를 도축할 때 검인의 종류인 위생검사인 등급 판정인 그리고 이격 표시 등을 표기할 때 색소를 사용해서 고기 표면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네. 자, 이때 사용하는 도장은 인체에 무해한 식용색소입니다. 뭐 그냥 도장포에서 찍는 그 도장이 아니에요. 혹은 매직 이런 거 아닙니다. 네네. 네,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네. 네. 자, 제주 흑돼지 맥적구이 또 제주 흑돼지 고추장 불고기 한 팩 500g 8,700원. 두 팩 세트는 16,400원. 두 팩을 한꺼번에 사면은 6% 추가 할인이 된다는 훨씬 여러분, 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성목장 제주 흑돼지 맥적구이 그리고 고추장 불고기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네. 아, 먹어볼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걸까? 자, 맥적구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쌈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뭐든지. 궁금하네요. 맥적구이라는 걸 저는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맥도날드 맛일까? 빅맥. 와. 아 진짜 새롭네요 이거. 저는 고추장 먼저 먹었는데 역시 들립니다. 어우, 맥적구이는 그 소고기 먹는 것 같아요. 네. 간장 불고기 맛이 나면서도 이 된장이 이제 구수한 맛이 네 같이 납니다. 자, 이번엔 또 고추장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추장은 진짜 와. 밥 반찬. 네. 완벽합니다. 완벽해. 아 진짜 햄버거 먹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맥도날드의 네. 그러니까 불고기 버거 같아. 근데 그보다 육질이 훨씬 맥적. 부드럽고 네. 그래서 맥적이라고 한 건가? 너무 맛있습니다. 에이, 그런 거 아니고 맥적은 아마 고구려하고 연관이 있을 거예요. 구글에서 맥도날드 이름을 따서 그래요. 시대와 그 어떤 그런 지역을 초월해서. 아 진짜 불고기 버거 약간 아 이게 맥주는 달달하기도 하고 구수하기도 하고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아 근데 진짜 음. 두 개를 같이 시켜서 먹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달한 맛하고 이 고추장 양념의 그 소스 맛이 야, 맥적은 이거 아주 전혀 새로운 맛인데. 이게 그래요? 고기가 일단 제주 흑돼지니까 네. 네. 기가 막힌데. 아 이건 두 개를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고추장은 뭐 다른 쌈장 이런 게 필요가 없네요. 네. 말 나온 김에 맥적은 그러니까 된장으로 소스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된장 불고기, 네. 고추장 불고기인 거야 이게. 아 제육볶음을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었군요, 진짜.
저희 본부장님 국물이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맞는 타이틀을 국물이 있는 기자로. 네. 항상 정직해야지. 네. 아직까지는 국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근데 두 개를 같이 먹어봤거든요. 맥쪽하고 고추하고 같이 먹어보는데 이것도 별미입니다. 오. 같이 싸 먹어봤는데 묘하게 이게 믹스가 잘 되네. 보통 제육볶음하면 이제 고추장하고 간장을 주로 파는데 그렇죠. 맥적을 파는 걸 여기서밖에 못 봤네요. 김용민 TV가 네. 시범적으로 비시사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라면 요리 프로를 하나 만들어 볼까. 라면을 그럼 막 그렇지. 끓여서 그렇지. 레시피가 집마다 다를 거야. 다 다르죠. 그럼 라면을 끓여서 라면을 그냥 먹는 거예요? 라면을 먹으면서 토크를 하는 거? 오. 얘는 우리 어렸을 때 형님 된장 라면이라고 했나요? 있었죠. 우유 라면도 있었어. 우유 라면. 우유라면이요? 그 무슨 맛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된장 라면. 근데 된장 라면이 결국 그 계보가 안성탕면으로 이어진 맞아요. 거야. 그래서 안산탕면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안산탕면만 계속 드셔. 네. 일생을 라면만 드신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 양반이 드시는 라면이 안성탕면이야. 허천 쪽에. 맞아요. 매일 맵기 이렇게 라면 드시는 분이요. 예전에 TV에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그거 쉽지 않은데. 된장 라면이니까 가능하지. 이게. 이거 뭐 대단하네. 진짜 설성목상은 맛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고추가 이게 또 맛있네. 고추장은 고추장이요? 진짜 쌈장 아닌가요, 쌈장? 고추. 그 경기도 이천에 네. 안철수 고추농원이라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요? 그 마른 고추를 빻는. 네. 근데 그 사장님이 안철수야. 성함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다고요? 안성탕면만 드신 분이 돌아가셨나 봐. 그래요? 아이고. 농심이 라면을 계속 조달해 드리는 걸로 그분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지. 근데 진짜 밥 반찬으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내가 순두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 석 달 동안 순두부만 줬어요. 누가요? 우리 만화님께서. 이런 이제 순두부에 대해서는 정말 TV에 이순자만 나와도 그냥 기겁을 할 지경이었어요. 또 이제 아니 어렸을 때 집에서 어머님이 곰국을 끓이잖아요. 늦다만한 소스에다가 그 기억이 한 달 내내 곰국만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지. 그거 좀 다 먹어줘야지. 예전에 진짜 공국 끓이면 진짜 내내. 국물이 다 끝났는데 다시 물을 부어. 맞아. 그래서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곰 국물을 빨리 없애려고 그 국물에다가 신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맛있죠. 보니까. 그러네. 맛있겠네 진짜. 요즘엔 그럴 필요도 없는 게 팔잖아요. 그 저기 사골 국물을. 맞아요. 요즘은 라면 종류도 너무 다양해져서. 정말 좋다. 이 맥적구이는 정말 오늘 신선한 경험입니다. 고추가 조선 후기에 들어왔다. 매운 고추가.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이미 전부터도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김치가 빨갛게 된 게 얼마 안 된다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빨간 고추가 들어와가지고 이 조선 땅 들어오면은 기가 막히게 소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대전화도 자동차도 뭐 조선도 철강도 뭐 심지어 음악도 응? 이 조선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또 워낙에 또 여기 주변이 강대국들이니까 맞아요. 먹히지 않으려고 네. 단위도 애를 쓰고 그런 게 훨씬 컸던 것 같아. 그런 요인들이. 그럼 조선이 만약에 남북의 조선이 뜻을 합쳐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체제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어떤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남북의 조선이 하나로 합치는 일을 조선일보가 제일 반대하고 있는. 아니 일본지 일본. 조선 일본.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아 진짜 아, 맛있습니다. 자, 오늘도 미디어계 이슈들을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면서 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님부터. 오늘이요. MBN의 승인 유효 기간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원래대로 따지면 아, 네네. 그렇죠. 네. 오늘이 마지막 되는 날인데요. 방송하고 있는 11월 30일. 근데 방통위가 27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을 했거든요. 이미 예상을 한 일이었어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됐었고 다만 참 뭐라 그럴까요? 17개 조건을 부여를 했어요. 17개 조건. 17개 조건을 부여를 해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을 했거든요. 이게 방통위 조건부 재승인 역사상 역대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17개를 제가 지금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그런 거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내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MBN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을 해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7개 조건을 위반했어요. 그럼 없습니까? 저는 이게 없앤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하나만 지키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이 17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아웃시킨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니 명백하게 위법한 사안에 네. 대해서도 지금 재승인을 탈락을 못 시키는데 17개 조건을 부과한 재승인 이거 안 지킨다고 과연 아웃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MBN의 이번에 17개 조건을 부과한 재승인 의결은 정말 이제 방통위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앞으로 그러면 MBN처럼 확실한 위법 사안에 있어서도 방통위가 아웃을 못 시키는데 MBN보다 더한 어떤 방송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방송사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방통위에다 대고 MBN 조건부 재승인 17개까지 해가면서 하지 않았냐? 왜 우리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방통위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국물 없는 기자회 전신인 관훈 라이트클럽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 칼을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그 양반은 뭐 생긴 것부터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게 생겼으니까 네. 관상까지 얘기해가면서 그렇죠. 이게 절에 들어가면은 그 처음에 이제 입구 딱 들어가면 옆에 사천왕 있잖아요. 그렇지. 그분 중에 한 분처럼 이렇게. 그리고 변호사 간단하게 생활이라든가 이런 이력을 봤을 때 뭐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가고 나서 본인의 의지와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계속 조건부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캐릭터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거기는 방통위의 어떤 의결 구조라든가 내부 의사결정 구조 이게 합의제 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네. 위원장 책임하에 뭔가를 결정해서 가는 이런 독임제 형식이 아니라 여야 정당들이 추천한 이런 상임위원들이 합의를 거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몇몇 주변 지인들께서 아니 네가 무슨 일반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이 판에서 오래 기자 생활도 하고 취재도 한 선수인데
그 무식한 얘기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려놔라 그러면 자신 없으면 여야 추천 구조 그러니까 어떤 그 방송인은 그런 또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결국 문제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서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 구조가 아니라 일반 시청자, 정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한 국회 정도 되는 300명 정도의 방통위원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결정했다, 투표를 했다,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저는 아웃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냥 딱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650점이라는 점수 기준이 있는데 네. MBN이 640점을 받았거든요. 네. 기준 점수 미달이니까 당연히 탈락을 시켜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원칙인데. 300명 정도의 방통위원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워낙에 이 MBN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점수라든가 위법 사항이 명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아웃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소수의 엘리트들이 굉장히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 이런 이걸 취소했을 때 후폭풍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럴 거면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부 재승인이라고 존재율을 망각을 할 거면 내려놓으시라. 저는 방통위의 어떤 그런 이 위원 선임 구조 자체를 아예 일반 시민들한테 확 오픈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이런 방법이 어떨까?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죠. 6개월 동안 아예 아무 방송도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수위별로 정해가지고 네. 지금은 완전히 없애거나 일정 시간은 블랙아웃 되거나 그런 정도인데 그러지 말고 아예 처분을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포심, 경각심이 들게끔 예를 들면은 좀 낮은 수위의 징계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방송 안 내는 거. 그것도 좀 길게 한 6개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조금 중징계인데 방송국을 없애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 싶은 거는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이렇게 좀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방송을 못하게 블랙아웃 하게끔 네. 치명적이거든. 광고 수익을 못 내면은 방송사는 정말 위태로워지거든요. 그것도 네. 채널이 뭐 한두 개면은 그게 별 여파가 없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널이고 사실 MBN이 뭐 없어진다고 우리 삶에 치명적인 고통과 좌절과 이런 게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방송국만 타격을 입는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징계의 가치수를 늘려놓는 거예요. 블랙아웃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뉴스를 못하게 한다든지 정말 심한데 이거 없앨 수 없겠다라고 판단됐을 경우 나는 블랙아웃보다도 더 심한 징계가 뭐냐면은 방송은 해. 근데 광고는 못하게 해. 돌아버려.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야. 그러면 블랙아웃이 더 낫지. 협찬도 못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살 테면 살아봐. 그렇게 옵션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뭐 그렇게라도 지금 방통위가 뭔가 일을 하든지 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식이면 그냥 심하게 말해서 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대충 재승인 통과시켜가지고 막 조건만 주렁주렁 걸고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TV조선도 그렇고 뭐 채널A도 그렇고 계속 문제점 사건을 계속 일으키고 방송도 계속 품질이 그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냥 김효민 PD 말처럼 징계 수위를 많이 늘어놓던가 그치. 아니면 재승인을 해줄 거면은 진짜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하던가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조건부 재승인 달아놔가지고 몇 번 방심위에서 걸리면은 뭐 아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치. 방심위도 제대로 돌아가는 기부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저는 좀 답답한 게 방통위가 이제 오늘까지였잖아요. MBN이 이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방통위가 MBN의 어떤 그런 내부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편집위원회라든가 이런 내부 장치들을 바꾸도록 어떤 견인하는 그런 조처라든가 그런 동력을 보여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MBN이 뭘 변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변한 상태에서 17개 조건을 붙여서 재승인 의결을 했거든요. 그 MBN에서 방통위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MBN 입장이라도 참 거시기하게 볼 것 같거든요. 그 다른 종편이나 다른 방송사들은 더 그 경향이 심해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방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이 안 서요 이게. 존재율을 이제 상실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또 옵션 중에 이것도 좋네. 채널을 박는 거를 방통위가 갖는 거예요. 채널을 박는 거를. 몇 번에 더 나올지. 지금까지 지역 케이블한테 다 줬는데 케이블뿐만 아니라 IPTV까지도 위성 TV도 예를 들어 MBN이 문제가 많아서 구제하기 힘들겠다 판단되면은 방통위 직권으로 채널을 558번 뭐 이렇게 438번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후미진 곳으로 배치를 하는 거야. 아 그렇잖아요. 야구 선수도 야구 못하면 2군 리그로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예. 차라리 그걸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리모컨에 영어 자판기 해가지고 매일 방송을 영어로 치고 들어가야 돼. 아니 볼만한 프로그램인데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TV 채널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거랑 그럼 아예 바톤 터치를 하든가. 그러니까 방통위가 그런 아마 조처는 근거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뭐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유니까. 뭘 하든가 하여튼 그런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 재승인 의결을 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제가 추정컨대 이왜 MBN을 지난번 분명히 허가 조건 위반으로 자본금을 허위로 모아가지고 그 빼박에 신고를 빼박. 하고 그건 이제 방송국을 당장 문 닫아도 될 일인데 그럼요. 우리 저 장대환 형님이 또 김대중 정부 총리 후보자였다고. 서리까지 했었죠. 네, 국무총리 뭐 서리. 청문회까지도 못 가고 뭐 하여튼 아웃됐는데 네트워크가 호남 있어요. 계열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 뭐 그런 얘기가 또 들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작용된 게 아니겠는가 추정을 해보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은 권력은 쓸 때 그 권력의 위험이 생기는 것인데 뭐 그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방송이 이런 식으로 정말 사회에 전혀 모범도 안 되고 법 질서를 도리어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다. 그럴 때는 본보기로 하나 보내줘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명의 상임위원들이 소수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방송사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명백하게 기준에서 미달이 됐고 탈락이 명확한 어떤 방송사에 대해서도 여러 정치적 이유, 정무적 판단 때문에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왜 못하겠어요? 나중에 자기 이거 여기서 인생 끝날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거 끝나고도 뭐 이거 하려면은 특정 방송사나 언론사에 찍혀서 좋을 게 없잖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지 못하게끔 소수의 방통위원들한테 쥐어져 있는 권한을 다수의 일반 시민들한테 쫙 분산을 시켜서 일반 시민들이 그런 눈치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인원이 다양해지고 그 권한을 밑으로 쫙 분산을 시켜놓버리면은 차라리 그런 정무적 판단은 지금보다는 훨씬 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네. 이 방통위가 이 합의제 기구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합의적 기구라고 해도 합의를 시키는 정치적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그거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방통위는 처음부터 합의제 기구였는데 종편은 출범했던 거잖아요. 네. 야권에서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여당 추천위원들이나 뭐 한상혁 위원장이나 좀 이제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좀 세게 좀 얘기하던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딱 안 되면 한상혁 승리를 형님은 못하게.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고 김용민이를 방송통신위원으로 보내시면 어떨까? 이 형은 뒤가 없는 형이니까. 네. 나는 누가 뭐 로비를 해가지고 뭐 아무개가 뭐 어디 출신이니 그거 제가 봐주지 않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방송을 잘 알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걸 잘 알기 때문에 또 배우도 없고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어디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연이 있습니까? 지연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날 보내면은 나는 얄짤없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없애야 할 방송 5개가 제 머리에 있어요. 사회악인 방송이 한 5개가 있어요. 네. 5개면 종편 4개를 넘는데 JTBC 빼지. JTBC 에이. 빼고 아니, 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그냥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방통위원회 위원들 한 300명으로 한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국회 상임위처럼 지상파 상임위, 종편 상임위, 그다음에 뭐 지역 민방 뭐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종편 담당 위원장을 맡도록 김용민 PD나 이런 선수들을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가서 내가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이 되면은 처벌의 종류를 한 50가지를 만들어 그렇게 놓겠어. 만드는 거예요. 50가지. 아주 치졸한 부분들. 치졸한 부분들은 17개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방통위가 방송 보다가 도저히 안 되다 싶으면 버튼 하나 누르면 칼라바로 바뀌어.
그러니까 17개 조건을 붙일 게 아니라 17개 조항을 만드는 거지. 예. 딱딱딱딱딱. 예. 그래요. 한 가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김용민이를 부패로 로비를 하면은 부패 로비. 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어떻게 그걸 알았지 나를? 강력한- 나를 너무 잘하네. 예. 그렇습니다. 예. 방송 사업자가 설서목장 대표야. 아니 저는 앞으로 저는 뭐 철없다는 얘기를 몇몇 듣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5명이서 할 자신 없으면은 내려놔요. 방통위 바꿔야 돼요. 이거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 방통위는. 제가요 항목을 많이 꿉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 극동방송에 재취업하는 그래서 김장환 사장한테 가서 목에 조아리는 그런 꿈에 이어서 이젠 또 이런 꿈까지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은 제가 조선일보 방상훈의 아들 방정호 꿈이에요. 방정호를 만났어요. 근데 장용진 기자가 나를 데리고 간 거야. 장용진이가 꿈에 나온지 모르겠어. 근데 그 자리에 이제 한 명은 누구지 모르는데 4명이 있었어요. 아 그럼 장용진이 일종의 소개? 그렇지. 나를 데리고 가서 방정호한테 오. 인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장용진이 나한테 방정호가 앞에 있는데 방정호한테 김용민 PD 뭐해? 충성 맹세하지 않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그 모양이 너무 빠지잖아요. 그 충성 맹세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제가 여기 온 것만으로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아 그리고 나서 나는 TV조선의 MC가 된 거야. 그 꿈에도 그리던 방송 컴백을 한 거지. 응? 그런데 이렇게 TV조선 전파에 나가니까 나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다 등지고 비난하고 저 새끼 저 끝내 배신 때렸다고 우리가 속았다고 저 새끼한테. 그래서 나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TV조선에서 뭐 국민의힘을 깝니다. 연락이 까요.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 방사장도 까는 거야.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네. 근데 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일어나요. 네. 꿈에서 깹니다. 이런 악몽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네. 여기서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구성을 좀 한 겁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왜 구성을 해? 아, 뿜치고는 기승전결이 확실한데. 너무 확실해서 이게. 아니 실제 그런 꿈들을 좀 종종 꿔요. 아. 내가 너무 급해서 마음이 급하고 너무 염원이 커서 그래서 그냥 방송국 복귀가 해서 그러는. 근데 장용진 기자는 의문의 일패다. 아니 장진이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 그 꿈에. 내 그 형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아이고 정말 참 꿈이 너무 논리적입니다. 네. 구라라고 그러는데 아니 진짜예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꿈에 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뭔가 좀 장자연 사건도 오버랩되고. 네, 그래요. 방정호한테 가서 제가 충성 맹세를 하는. 양심도 팔고 김용민 TV 시청자들한테 배신하고 별의별 꿈을 다 꿉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일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 채널 이름을 바꾸죠. 뭐 김용민 TV조선. 그래요. 장용진이 나와가지고 아주 요상야릇했습니다. 예, 요상야릇했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MBN 방통위 이 상황을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고 그런데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방통위가 이런 우리 사회 방송 언론 기득권의 머리 위에 있어야지 그들 산업에 휘둘리면은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그렇잖아요. 휘둘렀어요. 야구 심판이 말이죠. 거대 프로야구 구단들한테 휘둘려봐. 그렇죠. 세이비 아웃이 되고 스트라이크가 볼이 되고 볼이 스트라이크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봐요. 그러면 팬들이 다 떠납니다. 이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아니 뭐 사실 칼을 뽑았으면 수박이라도 잘라야지. 근데 지금 뭐 수박은커녕 뭐 참외도 못 깎는 이런 시세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공정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이게 공정하게 딱 기준을 정한 거 아니에요? 650점. 근데 거기에 미달이 됐는데도 왜 그거를 봐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발생을 해서 사단장이 전투를 지휘해야 되는데 뭐 대충 해. 그러면 사단장 자리 내려놔요. 왜 거기 있냐고. 그렇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민동기 기자 함께했고 고양이들 어떻습니까? 고양이들 아유, 갑자기.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정말 고양이들을 네.
내 머리맡에 옆에 두고 자고 싶어요 정말. 진짜 고양이 키우는 게 소원이시죠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고양이들이 셀 수가 없을 거야. 내 코를 어마어마하게 골아가지고. 아니야. 예? 고양이들도 코를 골아. 아니 근데 형님 내가 코를 골면요 고양이들이 날아갑니다. 얼마나 코를 요란하게 고는지. 예. 아니 근데 주말에 긴장을 잠깐 하러 갔거든요. 김장. 네. 오. 근데 처음으로 고양이들만 놔두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병원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1박 2일 정도는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좀 두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부부가 마음으로는 엉망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고 갔는데 거의 그대로 있어요. 완전히 약간 고양이도 각각의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개냥이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집 고양이. 좋네요. 꿈 얘기하고 고양이 나오니까 저도 예전에 그 누나 집에서 고양이를 2마리를 키웠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저희 누나 집에서. 지금 이제 1마리가 됐는데 집에서 가끔 이제 누나랑 이제 술을 마시고 자면은 그 바다에서만 자고 있는데 네. 꿈에 파도가 막 치는 탁 트인 해변가에서 발만 딱 담그는 거 있잖아요. 아. 파도가 이제 딱 이제 하는 것처럼 해서 너무 시원하고 좋다 하고 자면서 깼는데 고양이 꼬리가 제 발을 이렇게 그 고양이가 꼬리로 네. 이렇게 해주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게 기분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고양이들은 어떻게 궁디팡팡 됩니까? 되죠. 그래요. 궁디팡팡 해줘야 됩니다. 고양이가 제일 싫어하는 부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예요? 배 만지는 거. 그래요? 배를 만지면 집사도 물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집 양꽁이는 집사가 배를 만져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요. 공포에 절어 있는 건 아니고. 아니야. 이러고 있어. 예. 만져라! 이러고 있어. 너무 귀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언론 통폐합 40년 되는 날이라서 그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랄까요? 40년 전에 오늘을 기점으로 JTBC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TBC 동양방송, 네. 뭐 DBS 동아방송, 그리고 CBS 기독교 방송은 방송국이 없어진 게 아니라 보도 기능을 박탈을 했어요. 광고 기능도 박탈했어요. 네. 오라,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방법이네. 역시 아니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한 얘기였는데 말조심히 이놈들아. 신공부 시대였으면은 문공부 장관 했을. 내가 이제 오늘의 허문도입니다. 네. 허문도가 원래 조선일보 맞아요. 출신인데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찬밥을 먹었나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두환 최측근이 돼가지고 쓰리허라고 허삼수, 허문도, 허화평 이 세 사람. 그 뒤로 이제 조선일보 사주가 그렇게 개무시했던 허문도한테 허문도를 홀대했던 사람들 막 욕을 하면서 그 방우영 씨가 그랬다는 일화도 있고 하여간 그때만 해도 신문하고 방송이 겸용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뭐 저기 종편으로 또 신문으로 같이 하지만 전두환 이후로는 한동안 불가능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이 MBC하고 한 회사였고 그리고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중앙일보와 TBC,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방송이 있었는데 TBC 같은 경우는 TV도 있었고 라디오도 있었고 있었죠. 일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삼성에서 CBS를 인수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 아니 이제 60년, 70년대, 70년대. 60년대 말일 거야 아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TBC는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었어요. 근데 CBS는 전국 방송망이 있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인수를 해보려다가 뭐 잘 안 됐어. 근데 하여튼 뭐 TBC가 이제 방송을 멈추게 됐는데 당시 언론사 사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신문사 방송국 문 닫겠다. 이렇게 결의한 것처럼. 미쳤습니까? 왜 그걸 포기를 해요? 또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함께 결의를 한 거야. 새 시대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제 또 회사 없애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11월 30일까지 방송국을 신문사를 없앤다고 공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론 환경이 열린다. 이러면서 그걸 찬양하는 기사를 쓰도록 했어. 우리 방송국이 없어지는데 이 없어지는 상황을 찬양하는 방송을 강요를 했어요. TBC 같은 경우 뉴스에서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언론사 통폐합을 찬양하고 정말 잘된 일이다라고 말해줄 사람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거 얘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누가 그 얘기를 해? 결국 어떻게 했냐? 방송국 내에
격리 사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격리 사원이 얼굴 나갔었다고 해서 뒷모습으로 뒷모습으로 아 그래도 그 본인이 본능적으로 역사에 남을 기록이다라는 거. 근데 뒷모습도 다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아니 옆에 직원들은 다 알지 그럼.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송 때 그 CBS가 이제 아침 11시 반 낮종합 뉴스 때 지금은 목사가 되신 분인데 장미영 아나운서라고 네. 그분이 막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뉴스가 이 시간으로 마지막이다 하면서 우는 거야. 난리가 났어. 아니 새 시대에 이렇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 우냐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문 닫는 방송사에 어떤 명령이 내려갔어. 절대 울지 말고 녹음해라. 녹음해서 나가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DBS 동아방송은 마지막 방송을 신입 아나운서가 했어요. 왜냐면 고참 아나운서들은 막 울 수가 있으니까 그 신입 아나운서가 누구냐? 이수경 아나운서였어. 아 그래요. 이수경 아나운서. 아 그런 안 역사가 울었습니까? 있었군요. 응? 안 울었습니까? 이제까지 입사했는데 뭐 이 회사에 무슨 애환이 있다고. 그러네. 근데 입사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네. 근데 그 KBS로 갔지. 아또 이직을 KBS로 갔는데 그리고 이제 다 합쳐진 다음에 12월 1일부터는 KBS로 출근을 해야 돼. CBS의 그렇죠. 뉴스가 없어졌으니 기자들이 또 DBS의 모든 방송 요원들이 TBC의 모든 방송 요원들이 KBS 별관 아시죠? 네. 원래 그게 이제 TBC가 만든 TBC 여의도 사옥이었어. 네.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KBS한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양도를 해버린 거야. 다 지어놓고 네, 다 써보지도 지어놓고. 못하고. 그래서 그것도 참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었는데 전두환 시대였으니까 가능했죠. 다 갔는데 이 여의도 KBS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몰려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다 책상 놓고 막 그랬었대 처음에. 지금 뭐 그때 IBC니 뭐 이런 게 없었을 거 없었죠. 아니에요. 네, 그때. 네, 그래서 아주 뭐 엄청난 난리가 났었는데 황인용 씨 같은 경우도 그때 TBC 라디오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프로를 심야 음악 프로를 냈는데 또 이 양반이 또 울었네 방송에서. 아이고. 지금 들으면 참 오글거리는 멘트였는데 TBC 창립 20몇 돌인가 그랬었어요. 20몇 살 된 TBC야. 그러면서 이제 TBC 편집을 의인화. 듣다 보고 오글거려가지고 그때 또 울었어 이 형님이. 네. 아유 울만하죠 진짜. 집에서 정보기관 요원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고. 그 부인께서. 그러더니 아니 새 시대를 맞는데 새 시대가 오면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왜 우냐고. 그래서 야, 이 자칫하면 남편이 끌려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뭐 말도 안 되는 깡패 그 집권기. 오늘 참 40년 지나서 전두환이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묘한 또 이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떠오르게 근데 되잖아요. 농반 진반 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폐합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아니 지금 보면은 지금 나 오늘 시점에서 저기 김용민 브리핑에서 오프닝으로도 얘기했는데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통폐합을 해도 전혀 뭐 어색하지가 않는 그러니까 동일한 논조에 지금 굳이 검찰 조직하고 기자 조직하고 거의 비슷해요. 논리 작동이나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냥 언론을 그냥 그렇게 나눴죠. 법조일보, 정치일보, 네. 삼성일보 막 이렇게. 참 하지만 당시 언론 통폐합 조치였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듬해 언론인 대학살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해직. 그래서 어떤 식이었냐면 모든 언론사의 임직원들한테 네. 사표를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사표를 내야 해요. 네. 그리고 선별 수리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약합니까? 사표는 자의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표는 육필로 쓰도록 해요. 왜냐? 확실한 자기 의사로 이 회사 그만둔다는 표시를 하는 거니까. 뭐 그냥 컴퓨터로 해가지고 도장 찍으면은 누가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만드는지 네. 모르는 일이지. 그래서 반드시 육필로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듬해 8월에 KBS에서 직원들이 이제 사표를 쓰는데 사표가 다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왔나 봐. 인쇄가 돼서 자기 이름 쓰고 그러는데 다 써놓고 맨 밑에다가 늙은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출신. 이제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서를 써놓고 네. 맨 밑에다가 PS. 그렇게 해서 해직된 언론인들도 상당했고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민주화되면서
복직을 하셨죠. 또 뭐 그런 일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언론을 그래서 개혁한다는 거는 특히 관주도로 개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실 언론 개혁은 마지막 남아 있는 어떤 개혁의 사각지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시장에서 나쁜 언론을 배제시키고 나쁜 언론인들을 도태시키고 그러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한다? 뭐 권력이 나서서 한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정부나 여당이 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거 갖고 되겠냐?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 갖고 되겠냐라는 말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김용민님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첨부하지요. 1조 되는 정부 광고를 가짜뉴스 내는 언론사들은 배제시키자. 그러면은 그거 상당하거든요. 1조에 1조, 연 1조. 그 언론사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완전히 무슨 마치 북한에서 보내는 삐라 같은 방송을 낼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외에는 정부가 여당이 나서서 언론 개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 우리 구조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한다면은 그러면 적어도 뭐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언론사가 없어지고 생기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아무한테나 칼자루를 줄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좀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저는 그것도 정부 각 부처에서 자기 예산 확보하려고 언론사 협찬 광고비 이런 거를 다 또 예산에 포함시키잖아요. 네. 그것도 집행하거나 이럴 때 부처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저기 세금이 집행이 되는 거 언론이라는 어떤 그런 기관에 그것 역시 옴부즈맨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계속 감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시민 참여가 답이에요. 네. 시민에 의해서 언론이 그걸 각 부처에 맡겨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거는 기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정권이 바뀌어도 각 부처나 기관들이 안 바뀐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민들 참여시켜서 계속 감시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 수전노들 한 푼도 안 쏩니다. 아까 쏘신 분이 계셨는데. 누가 했어? 난 못 봤어. 아이 수전노들 정말. 어제 대단하니. 김용민 PD MBC 뉴스 나왔습니까? 아 스트레이트에 김용민 TV 박시영의 눈이 나왔어요. 맞. 네. 윈지 코리아. 예. 근데 이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배명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네, 그럼요. 그래서 박시영 대표가 나와서 밝혀야 되는데 박시영 대표가 때마침 지난 금요일인가 코로나19 확진자한테 이제 그분이 FD였는데 이 마이크를 달아주는 일을 했나봐. 저기 그 TBS 방송. 그래서 TBS, 오늘 네. 방송을 쉬셨어요. 저도 오늘 원래 네. TBS 해시태그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아예 방송이 다 중지. 다 중지됐어 이번 절반 다. 네. 또 뭐 박시영 대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근영 전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한치의 부끄러운 일을 했거나 그런 일을 한 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런 말씀을 좀 이 드리겠습니다. 수전노에 대한 비난에 최보위님께서 5,000원을. 수전노를 스스로 인증했습니다. 달림사랑이 12,000원. 네. 그래요. 저널리즘 월 구독료를 월 구독료? 네. 월 구독료는 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합니까? 네. 은하세일러님께서 거금을 캐축하면서 2,000원을. 2,000원? 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가 하자마자 시청자들이 빠지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네. 천천문정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이제 3대가 나눠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대가 나눠서 쓰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증여세는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